546페이지죠. 거기 1번 보시면 요 문제 잘 냅니다. 재고자산 관련된 거. 5개 나오는데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재고자산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포함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2번 후입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게 남아요? 옛날 게 남아요? 옛날 게 남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장난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네? 요?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요것도 잘 나오죠. 우리 그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무슨 지가 있어요? 도착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요걸로 잘 나와요. 미착 상품. 미착이라는 게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요때 매입 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누구께 되는 거예요? 매출자 거. 그래서 도착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별하는 것도 잘 봐두십시오. 다음에 4번 재고자산의 원가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이라고 나왔으면 4번도 틀리는 건데 거기 뒤에 뭐라고 나왔죠? 등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컨트롤 F로 찾으시면은 정답은 1번 나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무슨 부채예요? 비유동 부채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결산 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의 증가액. 거기 보시면 단기 발생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 있으시죠?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보험료 7,000원. 비용 증가.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어떻게 되세요? 감소.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비용 7,000원. 그러면 부채의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 거 외상매출금의 보통예금 수령.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10,000원 받았죠?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0원. 자산의 뭐요? 감소. 그러면 얘네들은 빵이죠? 그럼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7,000원만 이익이 뭐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3번 아니면 4번 찍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산 늘어나고 자산 줄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빵이죠. 그래서 요거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한번 페이크 쓴 거예요. 그리고 3번, 4번 선택하신 분들은 요거 좀 적으세요. 요런 문제 나오시면. 그 다음에 4번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왜냐면 특정 시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기간이죠. 그래서 시점하고 기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무형자산. 우리 연구 단계에서는 비용 처리하죠. 그래서 연구는 비용이고 개발은 뭐예요? 자산이죠.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본적 지출이 있고 무슨 적 지출이 있어요? 수익적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시죠.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하면 연구비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우리 감가상각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요? 20년. 근데 따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 따로 정해져 있는 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땜이 50년인가 그래요. 그거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요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 고정자산 등록이 감가상각 등록하는 거거든요. 저희 한 번인가 해본 적 있어요. 지나가듯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연수 있죠. 여기 버튼 누르면 여기 그 세법에 정해져 있는 거 이렇게 나와요. 몇 년 하라고.
그래서 여기 업종별 자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형고정 자산 보시면은 여기 영업권 이런 것들은 5년, 댐 사용권은 몇 년이요? 50년. 이렇게 법으로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몇 년 하고 싶다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회사 가시면 제일 많이 사는 게 비품이나 자동차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없어요. 다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6번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 개별원가 계산이 다품종, 소량, 무슨 생산이요? 주문 생산.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재료비와 가공비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완성품 한산량 구할 때 전량 투입이냐 균등 투입이냐. 네, 그래서 그 완성품 한산량 구하는 문제가 종합원가 계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요. 우리 과대배부 과소배부 나오죠. 그거는 개별원가 계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과소배부하고 과대배부 문제 나오면 꼭 얘가 나와요. 제조간접비.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뭐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개별원가 계산. 네, 완성품 한산량은 무슨 원가 계산이요?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3번 연속적으로 대략 맞고 공정 나오면 종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7번은 은근 헷갈립니다. 잘 푸시는 분들은 잘 푸시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사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다.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예상은 40시간, 실제는요 50시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예요? 실제는 50이고 예정은 얼마예요? 40이죠. 근데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가 50시간인데 금액이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시간당 8,000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로 보는 거라고요? 실제.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40만 원에 대한 실제 기준을 적용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를 적용을 하면 시간당 얼마 나오세요? 8,000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정 배부율 있잖아요. 예정 배부율은 실제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몇 시간으로 몇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50시간. 그러면 50시간이면 시간당 얼마다? 8,000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요거 공식도 가끔씩 물어봅니다. 시험에서. 그러면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찍는 방법 알려드리면 기준은 항상 뭐라고요? 실제. 그리고 여기 써 있잖아요. 무슨 배부? 예정 배부. 그러면은 배부는 무슨 배부가 돼야 돼요? 예정 배부가. 그래서 이거 공식 물어보는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8번 2021년 기간에 사용한 원재료는 얼마래요? 100만원이래요. 그래서 100만원이고 2021년 12월 31일 원재료 재고액은 2021년 1월 1일보다 얼마가 더 많았대요? 20만원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재료비는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가 얼마였다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기초보다 얼마가 크대요? 기말이 20이 크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 대신 기말이 얼마가 커야 돼요? 20만원. 10만원을 써도 돼요. 그 대신 여기가 10만원이면 여기는 얼마여야 돼요? 30. 그러면 얼마에서 20 빼면은 100 될까요? 12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개예요. 하나는 이제 요거 공식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거기에서 말하는 원재료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비. 그 다음에 기초보다 기말이 얼마 무조건 커야 되죠? 20만원.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번. 10번이 아니고, 아이고, 번호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8번, 그 다음에 9번. 9번 보시면 부문별 원가 계산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그 다음 뭐 있어요?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어떨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예요? 복잡.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직접 배부법은 용역수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단계 배부는 상호 배부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가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아닙니다. 가장 우수한 건 뭐예요? 상호예요. 그 다음에 제조공장 임차료를 각 부문에 배부하는 기준으로는 작업 인원수가 아니고 면적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보조부문 상호 간 용역수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아예 안 나눠주는 거고, 상호는 다 나눠주는 거고, 단계는 일부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다음에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회피 불능, 불자가 무슨 불자죠? 아니 불자죠.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회피 불능 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요, 대부분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임차료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얼마 나가요? 10만 원. 그 다음에 내 보험료가 50만 원이야. 그러면 숨만 쉬어도 얼마 나가요? 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그게 회피 불능 원가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정답은 2번이죠. 네, 직접 재료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원가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직접 노무비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완성도 기준지급. 완성도 기준지급 나오면 제가 항상 적는 거 있죠. 장기 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뭐라고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얘는 특이한 게 지문에는 진짜 잘 나와요. 근데 답이 된 적은 몇 번 없습니다. 워낙 많이 내서. 그 다음에 폐업 나오면 폐업일 기억하세요. 그래서 2번도 맞고 정답은 3번이죠. 우리 수출은 언제라고요? 네, 선적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른 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우리 간주는 진짠가요? 가짠가죠? 가짜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나 아니면은 이제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렇게 애매한 것들은 대부분 다 언제로 보도록 되어 있냐면 종료일로 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건 날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가짜니까. 아니면 선불후부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받긴 했지만 이거 날짜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내가 집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3월부터 6월까지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기 예정도 있고 1기 뭐도 있죠? 확정도 있죠. 근데 이 돈을 만약에 요때 줬어요. 3월 1일 날. 근데 이거를 다 3월 1일로 잡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월 달 거는 3월 31일. 그 다음에 4월부터 몇 월이요? 6월 달 거는 몇 월 며칠이요? 6월 31일.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달에 맞춰서 뭐만 거두면 돼요? 세금만 거두면 되니까 날짜가 애매한 것들은 대부분 다 말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못 잡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간주 임대료나 아니면 우리가 월세 같은 거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 특히 후불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후불하면 도망가니까. 근데 요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치, 6개월치 이렇게 한 번에 받고 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것도 선불에 해당돼요. 깔세라 그래서 그 뭐 잠깐 왔다가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예, 아니면 폐업, 예, 폐업 임박 싸게 팝니다. 그걸 일명 깔세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한두 달 했다 뭐 하죠? 나가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선불로 주고받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갑자기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오랜만에 쓰네요. 깔세.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2번 영세율과 면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간이과세자가 아니고요. 면세에 대한 얘기예요.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면 몇 년이요? 3년. 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면세 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요거는 기간은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 때나 면세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뭐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네, 대부분 서류는 20일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런 날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대신 포기를 하면 몇 년 동안은 원상복귀 안 된다고요? 3년 동안. 13번이나 한 10문제씩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잘 푸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공급연월일이 아니고 작성연월일. 너무 울거먹어서 그런데도 계속 내시는 거 보면 참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4번 소득세 정답은 3번입니다. 모든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분리과세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예요? 종결.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완납적 원천징수라 그래요. 완납의 뜻이 뭐죠? 세금 다 냈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일용직하고 복권당첨금. 요게 대표적인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 그리고 4번도 좀 잘 봐주세요. 소득세는 사업 개시나 폐업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예외는 두 가지만 있다 그랬죠. 뭐하고 뭐요? 사망하고 출국.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인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 그 다음에 소득세는 무슨 지요? 주소지. 그래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 공장 지을 수 있는 공단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들 오시라고. 근데 왜 오면 좋냐면은 오면은 사업체 생기니까 세금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오면은 우리 지역자치단체에 취업률 올라가죠. 맞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내려와서 사니까 좋은 게 많죠. 근데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공단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내려가는 건 쉬운데요. 올라오는 건 어렵대요.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서부공단 다녔었거든요. 네. 서부공단 바로 옆에가 청라예요. 그 청라에선 서부공단 죽이기라고 있어요. 예전부터. 왜냐면 저기에서 매연 나오죠. 가스 나오죠. 그리고 공단이 옆이니까 저 새끼들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는 것 같아.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다니진 않았어요. 4개월 다니고 10,000원 때문에 상무님이랑 싸우고 때려쳤어요. 싸우지 마시고 저처럼. 항상 좋은 게 뭐 한 거예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누가 가다 쓰러졌어. 그냥 119에다 전화만 하시고 가세요.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그 간질 관련된 거 올렸는데 댓글에 왜 안 도와주냐 그러는데 안 도와주는 게 잘하는 겁니다. 괜히 도와줬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덤팅 있어요. 4년 전에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주도에서 70 먹으신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빵집에서 문 열어줬다가 쓰러지셔갖고 뇌진탕으로 죽으셨어요. 자식들이 소송 걸었잖아요.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당해도 아무도 안 도와줄 거고 남이 당해도 안 도와줘요. 왜냐면 법이 그래서. 그 소송 걸었었잖아요. 그 유명했어요 한때. 그 사람은 할머니 들어오시라고 문 열어드린 건데 거기에서 쓰러질지 누가 알았어요. 쓰러져갖고 뇌진탕 됐는데 그 자녀분들이 소송 걸었죠. 너 때문에 죽었다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고 몇 년 전에 저기 부평역에서 묻지마 폭행 있었잖아요. 연인들. 그거 TV에서 막 토론회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그 경찰대학 교수가 좋은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싸움 나면
119에다 전화하고 영상만 찍으시라고.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왜냐면 밀었어. 쌍방폭행입니다. 안 때려도. 우리나라 법이 뭐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나도 누구한테 도움의 손길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선의 베풀었다가 이게 악의가 돼버릴 수가 있어서. 그 다음에 15번 요거 어려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외부 강사.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개가 기억나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원천징수 세율 외웠죠. 기초소득금의 몇 프로야? 20%. 3억 원 초과는 30%. 근데 3억 안 되니까 20%. 요게 기억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인정을 해주는데 경연소득은 몇 프로라 그랬어요? 80%. 나머지는 몇 프로라고요? 60%. 그래서 이분 얼마 벌었죠? 200만 원 벌었죠. 거기에서 60%는 필요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이 필요경비가 비용이에요. 그러면 60% 빼주니까 몇 프로만 내면 되죠? 40%. 그러면 80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와요? 80. 요게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세율 몇 프로라고요? 20%. 그럼 28은 16. 그래서 정답은 3번. 제가 설명은 드렸었는데 이거 잘 못 풀어요. 왜냐면 이렇게 풀어본 적이 많지 않아서. 되셨죠? 그리고 서비스로 저희가 풀지 안 풀지 모르니까 일용 근로자 구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일용 근로자가 만약에 20만 원 받아서 얼마 받았어요? 20만 원. 그러면 20만 원에서 올라서 지금은 15만 원 빼줘요. 얼마 빼준다고요? 15만 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저세율이 몇 프로예요? 6%예요. 몇 프로요? 6%. 그래서 얼마 나와요? 3천 원. 세금 얼마 안 내요. 이분들은. 요거 알고 계세요? 얼마 빼준다고요? 15만 원. 요거 물어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저기 일명 잡부라고 하죠. 네, 건설 일용직 그분들이 한 15만 원 전후 받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예요? 15만 원. 그 다음에 실무 문제 1번 1월 며칠이요? 19일. 면제 받았죠? 뭐 받았어요? 면제. 그래서 5천만 원이었죠. 외상대금. 뭐 이 문제는 이제 여러 번 풀어서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그다음에 100만 원은 면제 받았죠. 면제 받았다 뭐예요? 채무 면제 이익 얼마요? 100만 원. 그다음에 2월 21일 하나주로부터 차입했는데 여기에서는 뭐 다 해놓고선 원천징수세율도 냈네요.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얼마요? 200. 그 다음에 세금으로 얼마 떼었어요? 55만원.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줬죠? 145만원. 그럼 여기서 문제 왜 27.5%예요? 이거 우리 외운 거에 있어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몇 프로였죠? 네, 25%죠. 요거는 소득세. 그 다음에 2.5%가 뭐예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3% 뛴다 그러면 3.3%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6% 뛴다 그러면 몇 프로 뛰는 거예요? 실제는 6.6%. 왜냐면 지방소득세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만약에 소득세만 구하시오 그러면 25%예요. 근데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구하시오 그럼 몇 프로예요? 27.5%. 그래서 어떤 분들은 3%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3.3%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했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부가세 포함하고 부가세 별도. 근데 저희 시험 장난쳐요 안 쳐요? 쳐요. 항상 그런 거 잘 보시고.
다음에 2월 25일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셨는데 안 준 게 있었죠. 그래서 어음 100만원짜리 배서양도 했죠. 차변의 외상 세입금 143만원. 어디 거예요? 나라. 그 다음에 받을 어음 100만원. 어디요? 대신. 그 다음에 보통 예금 얼마예요? 43만원. 그 다음에 3월 17일 마케팅 부서에서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면허세 냈죠. 요거 세금과 공과입니다. 왜 세금과 공과냐면 매입시 아니죠. 매입시 아니고 세금 낸 거는 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얼마 냈어요? 75,500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드렸죠? 보통 예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시였으면은 그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건 매입시하고 상관이 없죠. 그때 뭘로 처리하시라고요? 그냥 세금. 그래서 수수료 나왔으면 수수료 비용, 세금 나왔으면 세금과 공과. 가끔씩 내요, 이런 문제들. 근데 왜 내냐면은 우리가 이런 거 많이 풀거든요. 취득세. 그럼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나오면 합쳐. 또 이렇게 외워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외우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외웠다가 한 분 맞아야 될 거 틀리신 분이 계셔갖고 본인 스타일대로 외우시는 건 괜찮은데 애매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마 거의 99%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거 외우지 마시라고. 왜냐면 버전이 다른 게 또 있다고. 제가 외우라고 한 거 빼놓고는 대부분 버전이 2개, 3개씩 있어요. 그 다음에 4월 13일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마지막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다. 그러니까 상계 처리할 필요 없다. 그래서 자본금은 뭐 곱하기 뭐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결론은 대변의 자본금 2,000주죠. 2,000주. 아이고 계산기가 2,000주 곱하기 얼마예요? 2,000주 곱하기 일단은 5,000원 사시면 1,000만원. 그래서 자본금은 1,000. 근데 이거를 얼마에 발행했다고요? 7,500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 그러면 보통 예금은 1,500.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500 벌었죠. 그래서 주식 발행 무슨 금? 초과금. 얼마요? 500. 그럼 오늘인가 어제 보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주식이 10,000얼마씩 떨어졌대는데 그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손해 엄청 받겠네요. 네, 다녀오십시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7월 11일 카드로 밥 먹었죠. 메이베 카과. 그 다음에 우리 식당. 차변에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뭐요? 복리후생비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5만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죠. 미지 급금. 카드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 무슨 카드요? 국민카드. 요거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8월 12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인승이요? 9인승은 상관없어요. 몇 인승까지만 신경 쓰세요? 8인승까지. 그러니까 요즘에 왜 8인승을 외우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엔 8인승 안 외웠어요. 왜냐면 인승으로 잘 안 냈거든요. CC로 냈는데 이분들도 이제 CC로 내면 사람들이 잘 맞추니까 인승으로 갈아타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입의 계산서니까 뭐예요? 면세. 그리고 계산서기 때문에 불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불공은 무조건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월 운용 리스 했죠. 0은 캐피탈.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래서 회사 가시면 렌트예요, 리스예요? 리스예요. 왜냐면 리스는 부가세 안 내거든요. 그 다음에 뭘로 처리하래요? 임차료.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얼마요? 88만
88만원. 이거 일부러 88로 준 거예요. 80에 8만원으로 풀라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주기로 했죠. 미지 급금 88만원. 그 다음에 8월 23일. 계산서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모두 역.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5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네, 150. 그 다음에 20%는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그래서 1650에 20%면은 330. 그 다음 나머지는 뭘로 하셨대요? 외상 매출금 1320. (9월 4일) 구매 확인서 나왔으니까 매출의 영세 한국 2억.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2천. 대금은 전액 뭘로 받으셨대요? 현금. (9월 3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종이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뭐예요? 불공이에요. 그리고 불공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장행김. 아무리 봐도 김앤장을 따라한 거죠. 그 다음에 여부는 부적. 차변에 토지 110. 어음 줬죠? 또 이쁘게 지급어음 쓰지 마시고 뭐여? 미지급금. 요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어음 언제 쓸 거냐? 요거 은근 장난 잘 칩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정산 나오면 요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정산은 6개월치 계산해서 몇 개월치 뺀다? 3개월치 뺀다. 요렇게 기억이 나셔야 답 맞추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에서 공제받지 못할.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요? 예,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정산. 무조건 산식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구분은 안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총공통 매입세액은 1,800. 왜냐면 3개월 합쳐야 되죠.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은 그 밑에 걸로 하는 겁니다. 1기 예정은 4억, 2기 예정은 3억 5천. 그래서 합쳐서 7억 5천. 그 다음에 면세는 1억 5천에 1억 5천이니까 3억. 그 다음에 기불공제 매입세액 얼마 있었대요? 375만원. 끝. 되셨죠?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넣고 보면 별거 없는데 혼자 풀 때 헷갈려요. 근데 왜 헷갈리냐면 자주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거 나오실 때는 요게 좀 기억나셔야 돼요. 정산 나오면 6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재계산 나오면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뭐요? 감가상각. 그래서 뭐 나올 때 기억이 나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시오. 그러면 직접 작성해야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 다음에 몇 기 확정이세요? 2기 확정.
이익이 확정, 매출 자료. 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현금 영수증 매출의 현과. 그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맞죠? 세금 계산서에 얼마로 발행했죠? 예, 700. 그럼 700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구가 없으면 1000이에요. 근데 세금 계산서로 발행했으면 그 세금 계산서 금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없으면 1000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로 가는 거예요? 700.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예요. 건별 아니에요. 건별이 되려면 증빙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한번 비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얘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산존재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 2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세무 때 추가되는 거예요. 자가 공급에는 3가지가 있어요. 면세하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요게 그거예요.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1000cc 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렇게 쪼개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만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이거 우리 문제 푼 적 있어요, 한번.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면은 일단 세금 계산서 금액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에 700으로 보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은 뭐예요?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매출의 뭐요? 영세.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거 맞추냐 못 맞추냐 싸움이에요. 나머지는 구별할 줄 알죠, 우리.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많이 어려워서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에요. 딱 한두 개 차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론 풀 때에도 2개는 구별합니다. 근데 2개 놓고 찍기가 돼요. 항상 보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일단 1번에 5억에 5천. 그 다음에 3번에 1억에 1000. 그 다음에 다시 1번 와서 700 더해야 돼요. 그래서 5억 700. 그 다음에 직접 수출은 6번 3000, 5번 얼마요? 1000.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자료 봐야죠. 몇 cc죠? 2000cc. 매입의 불공의 고정. 원재료는 매입의 과세의 일반.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왜 넣으면 안 되냐면 이거 잘 나와요, 시험에. 역외군송업. 역외군송업에서 무슨 버스만? 전세 버스만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세 버스 빼놓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면 걔네들은 다 영수증 처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일반 전표로 가야 돼요. 무슨 전표로 가야 된다고요? 일반 전표. 왜냐면 세금 계산서 발행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전세버스 아니어도 부가세는 냅니다. 네. 매출 쪽에서는 내요. 근데 매입 쪽에서는 공제가 안 돼요. 무슨 버스만 된다고요? 전세버스만. 그래서 KTX 타시면 KTX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영수증에다 넣어야 돼요. 네.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법에서 요 문구 때문에 전세버스 빼놓고는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자체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잖아요. 회사에서 관광버스 빌리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그거는 회사에서 많이 빌리니까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KTX나 버스나 전철이나 비행기 이런 거는 일반 시민이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줄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불공은 2번 넣어야 됩니다. 11번에 3000에 300. 그 다음에 16번 찍고 50번 가서 3000에 300. 그래서 몇 번 넣는다고요? 2번.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게 원재료 산 거는 10번이에요. 4억 9천에 4,900. 끝.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간조공급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면 거기에 원가 시가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그래서 원가로 들어가 있으면 원가, 시가로 들어가 있으면 시가고, 만약에 이 문구가 없으면 뭘로 가는 거라고요? 시가로 간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역외군송업 진짜 잘 나와요. 과거엔 잘 냈었는데 요즘엔 좀 뜸하긴 했어요. 그래서 역외군송업 나오면은 무슨 버스만? 전세버스만.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에다 놓는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고. 그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문제 4번은 뭐예요? 결산. 풀고 남는 시간은 조금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1시간 정도 더 드릴게요. 그래서 82회 나머지 하시고, 그 다음에 1시간 지나고 마친 다음에 평가 볼 거예요. 그래서 평가 보고 시간 남으면 짜투리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거 조금 더 하고, 안 남으면 그냥 내일은 종료하는 걸로. 그 다음에 내일 수업 시작할 때 저기 인포에서 한 10분 정도 와서 그 이력서하고 그 취업 관련된 거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괜찮은 분은 거기 사이트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보내주면은 거기에서 다 케어도 해줄 거예요. 요런 건 요렇게 쓰시라고. 특히 자기소개서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그거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산에게 요쪽 좀 알선을 좀 해주겠대요. 거기 자체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취업하실 분 계시면은 내일 설명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하나였었는데 안 받는데요, 수수료. 제가 물어봤어요. 수수료 받냐. 왜냐면 예전에 수수료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어쨌든 수수료 나가면 내 돈 나가는 거니까. 근데 요번엔 일단 어저께 물어봤을 때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물어봤을 때는 수수료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내일 걱정되시면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고 아마 한 2시나 2시 10분? 그때쯤 오셔서 간단하게 한 5분인가 10분 정도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할 겁니다. 내일은.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이것저것 뭔가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끝날 때가 전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 끝나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자산부채 자본 차변대변 해야 돼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기억나시죠? 3개월 전? 그거 여러분들 가시면 전 이제 또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전 그게 맞아요. 뭐가 재미있냐면 제가 이거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가시면 또 새로운 사람들 오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 적응해야 돼요. 근데 전 그게 좋아요. 저 제일 싫어하는 게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대빵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요번 바는 진도가 이만큼 나갔는데 다음 바는 요만큼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능력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 되게 못해. 그러면 빨리 못 나가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잘해. 그러면 빨리 나가는 거.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저희 반 정도면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중에서는 어쨌든 현재는 제일 많이 나갔어요. 근데 오후반, 오전반이 조금 더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전반을 제가 전산회계 1급을 너무 빨리 땡겨갖고, 저희하고 똑같이 시험 보고 기간이 좀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전반이 조금 더 풀긴 할 건데 거의 탑급이에요. 저희 반 정도는. 그리고 가끔씩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침 바르고 하냐고. 저는 침 발라도 없는 얘기는 안 해요. 저 못하면 진짜 못한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4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반 망했다고. 10명 중에 2명 붙었잖아요. 근데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한 명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맨날 한 명은 그룹프 말고 있고, 오늘 오빠 만나러 가야 돼. 제가 그분 덕분에 그룹프를 외웠다니까요. 그 전에 그룹프가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내가 말 일이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거기 머리에 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룹프라고. 그때 알았죠. 그때 진짜 망했잖아요. 그 반은. 거기 1번 보시면 장기 차입금인데 6개월 남았죠? 그러면 차변에 장기 차입금 5,600 바른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뭐요? 장기부채. 여기도 바른. 그 다음에 2번 단기간이죠. 우리 단기간 나오면 끝에서 끝에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도가능증권도 설명은 드릴 겁니다. 일단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얼마 손해봤 아니, 처분이 아니고 평가 손실 얼마 손해봤어요? 50. 네? 어떤 거요? 단기간 내 1300에서 1250. 네, 우리 몇 년도예요? 2021년도죠. 그리고 단기 나오면은 언제 거 보라고요? 끝에서 두 개만. 그래서 1300에서 얼마 됐다? 1250 됐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취득할 때는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주고 샀어요? 1200.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1200.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얼마가 됐죠? 1300 됐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00,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100.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50, 매도 가능 증권 50. 왜냐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라 그랬잖아요. 자본은 이익이 없어질 때까지 손해가 못 나와요. 그래도 100만 원 이익이 있었으니까 100만 원어치 손해 볼 때까지는 손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처리해야 되니까? 상계 처리. 그래서 일부러 제가 매도 가능 증권도 적어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좀 헷갈려요. 매도 가능 증권 자체는 앞뒤를 다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자동이죠. 4번도 자동. 그러면 5번도 뭐일 거예요? 자동이겠죠. 근데 5번 어렵습니다. 저거 말장난 문제예요. 일단 3번 4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이니까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제조 공장이니까 여기에요. 일반 감가상각비에 공구와 기구 가서 125만원. 다음에 일반 가서 여기 800번대 가셔서 차량 운반구 얼마요? 350.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우리 퇴직급여 충당 부채죠. 그러면 무슨 법? 보충법. 그래서 우리 충당 나오면은 보충법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500인데 4000이 필요하죠. 그러면 생산직은 얼마가 부족해요? 2500. 그래서 여기 항상 앞에 500번대인지 800번대인지 잘 보시고 2500. 그 다음에 800번대는 얼마예요? 1100.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5번은 말장난으로 나와요. 무조건 이렇게 나오면 잘 봐야 됩니다. 지문. 일단 원재료 보시면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 얼마 있죠? 500. 운송 중이죠. 그러면 이거 매입자 거잖아요. 그래서 300에다가 얼마 더해요? 500 더해요. 그 다음에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죠. 그러면 판 거예요? 안 판 거예요? 안 판 거죠. 그러면 또 얼마 더해요? 600 더해요. 그래서 1400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은 미착 상품은 누구 거라고요? 매입자 거.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미착 상품은 누구 거라고요? 매출자 거. 그래서 지금은 선적지 인도 조건에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 거예요? 매입자, 우리 회사 거예요. 그 다음에 적송품, 요걸 다른 말로 이제 위탁 상품이라고도 하는데 부탁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하면 매출인데 팔았어요? 아직 못 팔았어요? 못 팔았죠. 그러면 우리 회사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우리 회사 물건을 줄 테니까 대신 팔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못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 걸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저기요, 세 번째 줄. 아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원재료가 아니었구나. 감사합니다. 여기가 아니죠? 문제 잘못 봤네. 큰일 날 뻔했네. 원재료는 800이에요. 그 다음에 제공품은 얼마예요? 700. 제품이 800에다가 얼마 더해요? 600. 그래서 얼마요? 1400. 죄송합니다. 잘못 더했어요. 되셨죠? 네, 거기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적송품만 봐서. 이래서 문제를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은 더 자세하게 읽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저는 시험장 가면은 더 자세하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기말 원재료 얼마예요? 800. 기말 제공품 700. 기말 제품 1400. 그 다음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끝.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원천징수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더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수원산업의 무슨 직이요? 생산직. 그 다음에 정의석의 원천징수하고 급여자료.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그 다음에 급여자료의 꽃은 수당공제.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세액 15만원. 그 다음에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하며 사용하는 수당 이외는 뭐야? 부.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의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시청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요거 뭐냐면 안 건드리면 돼요. 예, 환급 시청 할 때 건드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식대.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뭐 하고 있죠?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급여는 여고, 상여, 부. 직책도 부, 월차도 부, 그 다음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식대도 부,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과세에 뭐요?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만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실제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근데 저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뭐한다? 지급하지 않는다. 요거는 시내교통비만이에요. 무슨 교통비요? 시내교통비. 그래서 시외교통비 받으셔도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식대 보면 이게 중식만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점심만. 저녁은 제공받아도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시내는 시내교통비는 받으면 안 돼. 그 대신 시외 출장 나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시내냐 시외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대는 점심이냐 저녁이냐, 그러니까 중식이냐 석식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주의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자가운전 보조금은 여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그냥 무조건 여하세요. 그리고 거기 써있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보조금. 교육보조금은 과세예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비과세 잡고 여기에다 뭐라고 써요? 교육보조금 치고 F2 교육. 그랬더니 교육보조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시 뭘로 바꿔요? 과세로. 요거는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만질 거 없죠. 그리고 학자금 상환은 이거 부루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안 떠요. 아니면 그냥 부루 바꿔도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학자금 상환은 여루도도 안 떠요. 세팅 자체가. 그 다음에 몇 월 달 거세요? 5월. 며칠이요? 31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거 정의석 씨죠. 그래서 150에 자가운전 30에 야간 20, 10대 10, 교육 얼마요?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85,500원, 건강보험 59,28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 5,040원. 고용이 12,350원, 17,180원.
80원에 1710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몇 월 달 거예요 이거? 5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얼마 넣어요? 네, 15만원. 그리고 이대로 냅두면 끝이고요. 환급을 신청해라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환급 신청액 보이세요? 여기에다 치면 돼요. 그리고 계좌는 어차피 대부분 법인들은 그 국세청에다가 회사 법인 통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쪽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급 신청해라 그러면 여기에다 만약에 10만원 신청해라 그러면 얼마 치면 돼요? 10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리고 대부분 환급 신청 안 해요. 왜냐면 어차피 다음 달에 빠지니까. 그리고 대부분 환급 신청액보다 저기 뭐냐 내는 금액이 더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연말정산 몇 번으로 하시래요? 130번. 그 다음에 다음은 박세돌과 부양가족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이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모여 소득 명세 탭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그래서 요거 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요? 부양가족. 근데 봤더니 누구만 부예요? 아버님만 부죠. 그래서 아버님은 부고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요,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보시면 본인 신용카드 얼마 쓰셨어요? 2,500. 근데 거기 보시면 영어학원비 얼마 있었죠? 네, 250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학원비는 두 가지잖아요. 미취학 아동 학원비는 학원비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취학 아동 학원비는 교육비는 안 되고 신용카드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되니까 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은 빼야 돼요. 맞죠? 네, 왜냐면 보험료에 넣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도 빼야 돼요? 대중교통. 왜냐면 얘는 대중교통에다가 따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얼마요? 50.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70이니까 2330. 조금 이따 넣을게요. 나머지 사람들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분 보시면은요, 보험료. 보험료가 아니고 배우자. 현금 영수증. 거기 보시면 얼마 쓰셨어요? 300. 자녀 음악학원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또 뭐 있죠? 한약구입비 돼요. 왜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 의료비에 보시면은 한약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구나. 자녀 거 해줬죠. 최미소 거. 근데 우리 의료비하고 신용카드는 이중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300에서 얘만 빼주시면 됩니다. 무슨 시장이요? 전통시장. 얼마 있었죠? 35만원. 빼면 얼마 돼요? 네, 265만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얼마예요? 네, 35만원. 이렇게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내요? 우리 헷갈리라고. 근데 은근 이렇게 잘 내요, 신용카드.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신용카드에 아까 신용카드가 2330.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2330.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50.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265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얼마요? 35만원.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험료, 본인 거 되고요. 자녀 박하늘 거는 안 돼요. 저축성이라. 그 다음에 박세희 거는 되는데 어디에다 넣으세요? 장애인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에다 얼마요? 60. 장애인에다 120. 근데 120 넣어도 100만 돼요.
이거 이론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100백이에요. 기준금액은 얼마라고요? 100백. 이론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지 실무에선 그냥 다 넣으면 누가 계산할 거예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의료비 건강증진 안 돼요. 그래서 붙인 안 되고 본인 되는데 얼마만 돼요? 50만 원만. 그 다음에 자녀는 보시면 돼요 다. 왜냐면 그냥 한약 나왔잖아요. 그냥 한약은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거 알고 계세요. 한약 그러면 의료행위로 봐줘요. 왜냐면 한약은 아플 때 먹는 약이에요. 근데 보약은 의료행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몸보신, 건강 증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문구가 나와야 돼요. 한약 옆에 의료행위다. 아니면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건강 증진이다. 이렇게 안 나오면은 무조건 한약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한 다음에 이의신청 거세요. 뭐라고 거냐면 이게 건강증진인지 의료행위인지 몰라서 헷갈린다. 그러면 모두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 정답은 똑같은 걸 물어봐도 그 내신 분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 말 없으면 한약은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된다고요? 보약은 안 돼요.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에 나오냐면은 저기 신문에 나와요. 한의사들이 보는 신문에. 네. 다른 데도 나왔을 건데 제가 찾았던 거는 한의사분들이 보는 신문에 한약은 되는데 보약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 실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의료비 가셔서 붙인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본인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자녀는 그 밖에 얼마예요? 130. 근데 만약에 이게 질병 예방이 아니고 건강증진의 한약이었으면 100만 원만 넣는 겁니다. 그 차이점 알고 계시고요. 근데 지금은 질병 예방 의료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되는 걸로. 잠시만요. 아, 맞다. 이거 봐야지. 박세희가 지문상에는 장애인이죠. 그러면 요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죠. 그럼 이런 거는 요것도 체크해놨다가 이의 신청 거는 거예요. 시험 때에는. 그리고 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아니고 어디가 맞아요? 장애인이 맞아요. 근데 잠시만요. 이럴 경우에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어디로 가라고요? 한국 세무사회 자격시험 가서 어디 갔지? 공지사 가서 저희 지금 몇 세 풀고 있어요? 83회 83회 가면 요게 있어요. 각 회마당 이게 있어요. 확정 답안. 그래서 여기 가셔갖고 여기 밑에 전산 세무 누르시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산 세무 2급의 5번에 몇 번이죠? 2번. 여기 보시면 질병 예방 의료비에 한약 구입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전액 의료비 공제한 것뿐만 아니라 한약 구입비를 별개로 보고 구체적인 목적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액에 대한 의료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정답으로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한약은 넣은 사람도 맞는 거고 안 넣으신 분도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명시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저 얘기는 없네요. 그건 있어요. 그리고 저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얘기요. 네. 아마 이의 신청 거신 분이 없나 봐요. 그럼 그냥 여기에다 넣으세요. 장애인인 거 맞으니까 여기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기는 해요. 여기 그건 좀 이따 문제 풀 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상하면 일단 체킹 해놨다가 내가 기억하는 대로 문제 푸신 다음에 이의 신청 하시면 돼요. 이의 신청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이의 신청하는 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요 문제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그 밑에까지 사유까지 적어주시면 좋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귀찮다라기보다는 거의 안 보여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딱 한 번 모두 정답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유를 뭘로 적었냐면
그게 옛날에 모두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만에 나왔어요, 거진. 그래갖고 당신네들이 몇 회 때 모두 정답이라고 했다. 예, 그래갖고 모두 정답 만든 적 있어요. 협회에서 전화 왔어요. 수업하시는 분이냐고. 뭐 그렇다고. 어디서 하냐고. 주안에서 한다고.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자기네 처음 듣는다고. 당연히 처음 듣겠죠. 예, 제가 뭐 나대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쪽에. 그러더니 자기네가 잘못 올렸다고. 그 얘기하고 답지 바꿔놨더라고요. 모두 정답. 근데 그런 행동을 왜 했냐면 한 분이 68점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문제 틀린 거예요. 다행히도. 그래갖고 될 놈은 되는 게 맞나 봐요. 여기서 71점으로 붙었죠. 수업 3주 듣고. 그것도 야간반에서. 근데 그분은 경력이 한 3년 정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시험 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3주 만에 못 붙어요. 근데 본인이 접수해갖고 봤는데 69점인가 68점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래요, 기둘려봐요. 그래갖고 봤는데 다행히도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갖고 그래서 그분은 71점으로 붙었죠.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될 놈은 되는구나. 나였으면 그냥 68점으로 떨어졌을 텐데. 그래갖고 내가 만들어주긴 했지만 좀 부럽긴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분이 현금가부족 찾아갖고 현금가부족 모두 정답 만들고. 근데 그때 왜 모두 정답이었냐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현금가부족이 없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현금가부족이 나왔어. 이게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 걸어갖고 모두 정답 했죠. 근데 그분은 맞았어요. 그거 아니었었어도. 근데 어쨌든 이의신청 걸어갖고 모두 정답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그런 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의신청해서 나만 붙지 말고 옆 사람도 좀 같이 살아야죠. 이럴 때. 그 다음에 교육비 배우자 대학교 대죠. 그 다음에 자녀 초등학교 수업료 얼마 있죠? 320. 체험학습 얼마까지 돼요? 30. 그 다음에 영어학원은 안 돼요. 왜냐면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자녀는 초등학교 수업료 얼마만 돼요? 320. 그 다음에 자녀 박세희. 박세희는 아직 미취학 아동이죠? 그래서 음악학원비 얼마예요? 150. 그리고 이거 관련돼서 말이 좀 나왔는데 아까 여기 박세희가 장애인이었죠. 근데 이거는 장애인 교육비에다 넣으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빼놓고는 명칭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교육 이렇게 나왔으면 장애인에다 넣는 거고 장애인 보험 그러면 보험도 장애인 쪽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없으면은 의료비 빼놓고는 다 어디에다 넣으세요? 일반적인 거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있어요. 취약전 아동이면서 장애인인 자녀는 법령으로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만 넣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만요? 언급이 있을 때만. 근데 지금은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취약전 아동에다 넣으셔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교육비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대학생에 얼마요? 500. 저기 배우자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비 자녀 취약정이 아니고 초중고죠? 초중고에 얼마요? 320. 그 다음에 취약전 아동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취약전 아동에 얼마요? 150. 그리고 이럴 때에만 장애인에다 넣는 거예요. 명칭에 장애인 특수교육. 그 명칭이 있으면 장애인. 그 다음에 보험료는 장애인 보험료. 요 문구가 있으면 넣는 거고 의료비는 일반적으로 그 문구가 없어도 의료비에다 넣긴 합니다. 그 차이점은 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적십자사 제가 한 2번 정도 얘기했는데 적십자는 법정이에요. 얼마예요? 36만원. 끝.